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덧 또 GS 한 달 분량을 또 시작하게 됐는데, 또 힘든 한 달이 될 것 같긴 하지만 모두 힘내시길 바라고 저도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몇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조금 약간 사실 다른 GS랑 뭐 다 똑같겠지만 약간 신경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GS 보실 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좀 약간 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별거는 아닌데, 이거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거 집착하는 편이어서 산인공에 제가 민원을 넣어서 산인공에 민원을 넣어서 폰트랑 글자 크기랑 장평을 제가 알아서 신명조체 13포인트 장평 100으로 해서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푸실 때 시험 느낌 나면 좋으니까 좀 맞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낼 때 좀 고려를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을 보면은 요즘에는 무조건 맞춰서 나오진 않고 있긴 하지만, 실제 표장을 그대로 낸 문제가 나오고, 변형해서 낸 문제가 나오고, XY로 바꿔서 낸 문제가 나오고, 약간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을 어느 정도는 좀 맞추려고 하고 있으니까 좀 그거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난이도 면으로 봤을 때 저번 달에 진행을 해보니까 이제 기득 이상 분들이 들었는데 조금 어렵다는 부분인 반응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내 잘못이 아니고 약간 시험 문제보다 좀 어려운 거니까 너무 기죽지 말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약간 7, 8의 부분을 좀 쉽습니다. 제가 채점을 하다가 너무 다들 이거 멘탈에 상처를 주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조금 난이도 낮춰서 1, 2회보다는 좀 뒤에가 조금 더 쉽긴 했어요. 자, 그리고 네,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기출 문제집도 한번 내긴 했지만,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기출을 싹 봤잖아요. 그래서 안 나온 논점 중에서 좀 중요한 거 위주로 많이 냈으니까, 다른 논점도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겠지만 어느 GS를 듣든지 똑같죠. GS에서 출제된 논점은 최근에 안 나왔으면서 최근 개정법이면서 중요한 논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좀 암기를 해주시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조금만 한 가지만 좀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 GS 시험을 볼 때 항상 책상이 이렇게 있으면은 좌측 상단에다가 이렇게 법전을 이렇게 딱 두고, 초안지는 안 쓰니까 이 밑에 깔아두고서 GS 보기 전에 머릿속으로 눈 감고서 이제 종친다는 상상하고서 정확히 1시간 58분에서 9분 정도만 딱 풀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면은 좀 긴장하는 느낌을 되게 하고 싶었고, 실제 시험장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시간도 심지어 가졌어요. 이게 원래 이제 한 번 정도 시험을 보통 보셨겠지만, 이 시험지를 받게 되면은 잠깐 파본 검사하는 시간을 줘서 문제가 뭔지 한 10초, 15초 정도 볼 수 있는 시간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GS도 그렇게 응시를 했어요. 받자마자 10초에서 15초 정도 혼자서 생쇼긴 한데 파본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점이 뭐 있는지를 생각하고서 눈을 감고서 잠깐 기다린다는 상상을 하면서 대충 뭐 있지를 머릿속으로 떠올려보는 연습을 좀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게 되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드리드가 나왔다. 그러면 약간 당황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잠깐 파본 검사하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홀딩이 되거든요. 그럼 그 시간 동안 생각보다 많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활용하는 연습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말씀드리고, 이렇게 위치를 일관되게 두는 거, 저는 왼쪽 위에 법전 두고 오른쪽에 펜 두고 옆에다가 여분 펜 두고 이게 정확히 딱딱 다 맞춰놨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초안지는 안 쓴다, 무조건 시험지에다 푼다, 이렇게 접근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는 필속이 어느 정도 빨려져서 2권을 썼었어요. 2권을 썼었는데, 이게 2권을 쓰게 되면 이제 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는 거냐면, 촌을 들어서 새로운 답안지를 받은 다음에 거기다가 맨 앞에다가 상표법, 그러니까 변리사 제2차 시험 상표법 하고서 이름 한성민 쓰고서 한 장 넘겨가지고 수험번호 쓰고 거기다가 사인을 받아야 되는 딜레이 시간이 생겨요. 저는 그래서 되게 생쇼긴 한데 저 혼자 그걸 했어요, GS 볼 때. 그래서 거의 다 쓸 때쯤 되면은 14페이지 정도 썼을 때 달라고 하면 주거든요. 참고로
너무 안 썼는데 달라고 하면 안 줘요, 그 시험관들이. 그래서 14페이지 정도 되면은 혼자 이걸 쓰면서 왼손으로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여기서 막 다들 뒤에서 쓰고 있는데 혼자 막 손을 들어요. 그러고서 받았다는 상상을 하고서 그 처음에 이거 앞에 답안지 있잖아요. 이거를 공란으로 미리 둔 다음에 여기다가 적었어요, 실제로. 이게 그 잠깐 내가 30초 정도를 버려야 되는 그 시간을 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진짜 쓰고, 그 좀 있으면 이제 접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수험 번호가 나오게 되는데 그 수험 번호를 외웠어요. 그래서 모든 GS에서 항상 그 수험 번호 다 썼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은 수험 번호 갑자기 혹시 헷갈릴까 싶어가지고 이게 수험표 찾아보고 하면 또 그것도 시간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GS에서 다 수험 번호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했다는 거. 근데 그런 다음에 이제 새 거를 하면은 500원이 너무 아까워서 그냥 그 뒤쪽에다가 이제 그냥 풀기는 했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좀 실전 연습이 많이 좀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팁으로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팁을 좀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1, 2번이 있고 3, 4번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4번의 시간을 잘못 남길 때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16분 정도는 남겨놔야지 4번을 원활히 풀 수 있는데 막 10분 남고 이렇게 되면은 날림으로 풀 수밖에 없고, 1번에서 욕심냈던 게 스노우볼처럼 굴러와가지고 여기서 점수 한 2, 3점씩 깎이는 경우가 제 체감상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너무너무 방지해야 된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실력이 오른 다음엔 어떻게 했냐면 1, 2번을 같이 풀고 목차를 다 잡았어요. 10분 동안 1, 2번을 풀고 목차를 잡아요. 그리고 60분까지 1, 2번을 다 썼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덩어리가 원래는 36분, 24분, 36분, 24분이니까 하다 보면은 그 마지막 24분을 맞추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일단 60분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4번을 풀어놨죠. 그래서 3번을 풀면서 4번 푸는 시간을 정확히 남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4번을 항상 풍부히 썼어요. 그러니까 3번을 약간 덜 버리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3번을 5페이지를 쓰고 4번을 3페이지를 쓰면은 좋기는 한데, 문제되는 상황이 뭐냐면 3번을 5.5페이지 쓰고 4번을 1.5페이지 쓰면 이게 많이 날아가요. 이게 그렇겠죠, 아무래도 비율상.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최대한 안 만들기 위해서 가다가 4번을 4.5페이지 쓰는 건 큰일이 잘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아껴서 이걸 적어도 2페이지라도 좀 쓰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답안의 목차를 잡고서 이 두 문제를 해가지고 푸는 걸로 해도 내가 안 헷갈릴 자신 있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시는 거 생각보다 되게 괜찮을 수 있어요. 저는 민특상 다 이렇게 해서 붙었습니다. 아무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름 간략하게 제가 생각하는 좀 팁을 조금 말씀해 드렸고, 자, 이제 오늘 1번 문제부터 좀 이제 전체 문제 일단 브리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아마 오래GS 안 들으셨으면 좀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레고 캠팔마라고 이거 최신 판례예요. 그래서 이거를 1회 1번 문제로 했다는 거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제 생각으로는 그 8회 플러스 4회로 이제 올해 제가 할 GS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다 그래도 찍었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장담하는데 이건 모든 GS에 다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를 하실 게, 일단은 이거는 그러면은 전형적인 문제죠. 되게,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나올 만한 문제인데, 지금 이게 의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34조 1항 11호 후단에 대해서 지금 거의 최초로 판시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리 자체도 지금 이게 새로 나왔을 뿐더러 지금까지 희석화를 안 냈기 때문에 내기가 너무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거를 맨 처음에 낼 때 표장을 바꿔보려고 굉장히 시간을 많이 썼었어요. 처음에 문제를 바꿔보려고 막 소니 뭐 캠파라 뭐 이렇게 해갖고 자꾸 바꿔보려고 했는데, 바꾸기가 조금 어려운 구조인 게 뭐냐면, 그 심판 단계 사건을 보면은 레고가 어떤 걸 조립한다라는 관념이 있다라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이 자꾸 뭘 하는 거냐면, 내가 저명사표를 베낀 게 아니고 이게 레고가 어떤 걸 조립한다, 그래서 화학물질을 내가 조립한다라는 의미로 쓰는 거기 때문에 베낀 게 아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근데 그 사실관계를 만들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자꾸 표장을 잘못 바꿨다가는 조금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장을 안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관련돼서 희석화에 관련된 단문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를 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래. 연예인 성명인데 이것도 지금 안 나온 지가 꽤 됐어요. 최근 기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그거 종합 문제를 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창작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꼭 한 개씩 나오기 때문에 제가 창작 문제를 낸 건데 이게 문제가 완벽하게 100% 깔끔하진 않아요. 당연히 그런 창작 문제다 보니까. 근데 기본이 되는 사실관계는 뭐냐면 어반시스 판례에서 뭐가 나왔냐면 상품 유사 판단이 대법원에서 논점이 좀 됐어요. 그래서 건축용 트레치 커버랑 태양열 집여판이 이게 논점이 됐는데 최근에 상품 유사 판단에 대해서 크게 나온 게 딱히 없었어요. 근데 그나마 좀 낼만한 게 이게 거래 실적을 줄면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이거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이거는 어려웠을 텐데 이거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지만 가능한 논리로 최대한 논리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사리원 면허를 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기출풀이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그 33조 1항 4호가 의정부대학교 문제가 나왔을 때 너무너무 크게 나오다 보니까 그 이후로 약간 내기가 거북하셨는지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남은 사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리원 면허이기 때문에 이거 좀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갖고 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관계 거의 안 바꿨고, 그리고 문제 4의 소설문 2에 지금 전화번호 판례를 냈죠. 자, 이것도 낸 이유가 있는데 작년에 4번에 2번에서 뭐가 나왔냐면 상표 바꿔치기가 나왔죠. 근데 바꿔치기가 나온 제 가장 큰 이유, 나온 이유 중 가장 큰 게 뭐냐면 어느 문제든지 두세 줄만 쓰면 문제를 만들 수 있는 문제라서 낸 거예요. 그래서 냈을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런 논점으로 한 문제를 붙여야 되는데 그게 배점이 모자란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중에서 진짜 내기 좋은 게 전화번호 문제예요. 딱 이거 두세 줄만 주면은 문제를 사실관계에 맞게 딱 만들 수 있고 딱 한 6, 8점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 들어가기 좋을 것 같아서 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름 고민을 많이 해서 낸 문제니까 잘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문제 1페이지에 있는 설문조사 이거 QR코드 진짜 되는 거라서 들어가 보시면은 변리사 스쿨로 들어가십니다.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였고, 자, 이제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1번에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가 있는 거냐면 레고,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게 레고가 나와요. 그래서 이 레고가 언제부터 유명해진 거냐면 이제 덴마크에서 블럭형 장난감을 파는 건데, 그래서 당연히 아시겠지만 여러 사실관계에 의해서 저명해진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국내에서 어떤 기업이 있었냐면 신약을 개발하는 전문 기업인 레고 캠팔마가 이게 상장이 되고 상표권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레고 캠팔마라고 해서 이 사건 등록 상표로 나온 그 상표를 약 등에 대해서 등록을 받아요. 근데 이런 사안에서 일단 처음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여기서 어떻게 됐냐면 거절 결정 불복 심판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거불복에서 인용을 받아서 등록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레고 측이 무효 심판을 건 사안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안 나온 논점이 하나가 있는데 작년에 마스미 판례에서 34조 1항에 대해서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그 일사부재리 관련해서 거불복 심결 확정되고서 무효 심판된 부분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의하실 게 재작년에 그 데이터 팩토리 판례에 대해서 어떤 판례가 데이터 팩토리 판례에 대해서 전용권의 항변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데이터 팩토리에 대해서 상표 유사랑 고의과실 문제가 이제 크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서 좀 느끼실 게 뭐냐면 되게 중요한 논점 같은 경우에는 그 한 판례가 나왔어도 잘라서는 다른 게 나오는 경향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거 만들기가 되게 좋거든요. 마스미에서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추진 판례 중에서. 그래서 그 사실관계를 만들기 좋다는 걸 일단 인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레고 판례가 그대로 나왔을 경우에는 일사부재리 논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일단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논점이 되는 게 희석화 관련돼서 이제 논점이 되기 때문에 희석화 이론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희석화가 아니라고 해서 등록을 받았는데 무효 심판 처음에는 기각이 돼요.
그래서 무슨 주장을 했냐면 34조 1항 11호랑 13호만 주장을 해요. 이것도 잘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둘 다 인정이 안 된다고 해서 무효 심판이 기각이 돼요. 근데 심취소로 올라가서 11호에 해당한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13호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11호에 해당하니까 심결 취소돼야 된다라고 돼요. 그런데 여기서 대법원에 가서 마찬가지로 11호에 해당한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확정이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효로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12호는 안 했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거 맨날 문제 내보면은 제가 당연히 예상했는데 여기도 당연히 계실 테지만 소녀시대 판례를 너무 자세히 쓰시는 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저명상품의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상품에 관한 경우에도 오인운동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상품 범위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한 게 아니냐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그런 주장이 좀 먹힐 것 같으면 당연히 이게 변리사가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가능할 여지는 있는데 깊게 다루시면은 안 돼서 그 경중을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경중에 대해서는 제가 100% 확답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제 견해를 여기다가 일단 써놓은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는 그냥 이렇게 심플한 관계예요. 거불복이 있었고 등록을 받았는데 무효 심판해가지고 11호로 무효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희석화 이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석화 이론에 대해서 어렵게 쓰시려면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준비할 때 항상 보셔야 될 자세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 올해 있는 모든 상표 강사 GS에 다 들어있습니다. 레고가. 그러면은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나올 가능성이 많아서 그렇고 실제로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냐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S급 문제는 딱 깔끔하게 S급으로 써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S급 문제인데 자잘한 실수하면은 바로 점수 깎입니다. 왜냐면 다들 잘 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하시게 되는 거냐면 특이하게 잘 쓰려고 하면 안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그건 욕심이니까 그건 안 되는데 약간씩 정말 살짝씩 차별화 포인트만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방법이 어떤 건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 문제를 처음에 낸 거예요. 자, 처음에 보게 되면 그 상표법 1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상표를 보호하고 그 상표를 보호해서 그리고 상표 사용자의 신용 유지를 도모해요. 그리고 그 상표 그 수요자의 그 이익을 보호해요. 그래서 산업 발전하고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그 맨 처음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상표를 보호한다라는 이 말이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상표의 기능을 보호하는 거라고 이미 통설 판례가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표 그 자체, 표장이 붙어있는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상표가 발휘할 수 있는 기능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능이 뭐가 있는 거냐면 그 교과서에서 보통 어떻게 말하냐면 5가지로 분류를 해요. 자타상품 식절 기능, 출처 표시 기능이라는 본질적 기능이 있고 본원적 기능이 있고 그리고 자타상품 식별 기능, 출처 표시 기능, 품질 보증 기능, 광고 선정 기능, 그리고 기타 기능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기타 기능 중에서 뭐라고 있는 거냐면 재산적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건이기 때문에 사고 파는 게 가능한 상표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표의 기능을 보호함에 있어서 상표가 재산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됩니다. 오인 혼동 우려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게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이게 플로우인데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냐면 상표에서 기본적으로 오인 혼동 이론을 저희가 채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표가 유사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오인 혼동을 기준으로 한다는 명확한 문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표법에서 판례가 유사 판단을 할 때 오인 혼동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데 여기서 희석화를 도입하게 된 그게 뭐냐면 여기서 상표가 보호할 수 있는 기능에는 상표 그 자체가 재산적 기능이 있는 것도 보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상표 사용하는 자의 신용 유지를 도모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간다는 게 일단 포인트입니다. 재산적 기능을 언급해 주시고 상표 사용자를 보호해 준다는 걸 언급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하실 게 뭐냐면 그러면 여기서 상표 사용자의 그거를 보호해 줄 때 입법이 어디 됐냐라고 하시면 맨 처음에 입법된 게 2014년에 34조
14조이랑 11호 후단으로 입법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변별 포인트가 딱 그냥 이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언급을 해주고 싶으시면 조금 길게 쓸 때 이 플로우를 한번 써주시고 2014년에 입법 정도 됐다만 좀 외워주세요. 그러면은 약간 그거 가지고도 조금 있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11호 후단에 이게 입법이 됐는데 식별력이랑 명성을 손상한다고 나왔죠. 그래서 이게 상표 약파, 상표 손상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답안에도 써놨지만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싶으시면은 이게 블러링이랑 타니시먼트라는 거, 그 영어 표현이라도 좀 외우면은 딱 봤을 때 인상이 조금 좋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디테일만 좀 해주시면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34조 1항 11호 후단이 희석화 방지 규정인데, 자, 일단은 이 비중부터 조금 아셔야 돼요. 아시다시피 희석화 방지 규정은 11호도 있는데 뭐가 있죠? 13호도 있어요. 이걸 일단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근데 13호에서 뭐냐면 여기서 그 상표의 가치를 보호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상표의 가치를 손상시켜서 상표권자에게 그 손해를 입힌다라는 게 부정한 목적에 대해서 그 취지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걸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냐면 이게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이라고 보통 말하고 이거에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이라고 보통 설명을 하기 때문에 비중을 굳이 나누자면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둘 다 중요하긴 하지만 희석화 방지 규정 중에서 조금 더 중요한 건 이쪽인 건 맞긴 합니다. 이게 직접적인 규정이라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희석화에 관련돼서 또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희석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사용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논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쓰실 수 있는 논점이 저명상표의 사용 금지효 논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게 생각나시냐면 저명상표의 경우에는 비유사 상품까지 사용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가 논점이 이게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잘 기억해 보시면 그 논점은 뭐를 전제로 하는 거냐면 나이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에다가 나이키를 박아놨어도 나이키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나이키에서 나온 자동차로 헷갈린다라는 게 전제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보통 그 논의를 할 때는 그 저명상표의 경우에는 상품 범위가 유사하지 않아도 혼동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희석화 이론은 오인 혼동 우려에, 그러니까 오인 혼동이라는 그 혼동 이론의 대안 내지 보완이라서 양립할 수 없다라고 평가하는 견해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실 때 사용 금지요 논점은 그쪽까지 혼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여기서 언급하시기에는 부적절해요. 그래서 사용 금지요를 굳이 논하실 거면 부경법 다목을 얘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희석화 논점이 나오면 일단 1, 3, 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사이사이에 이제 생각이 드실 수 있는 게 근데 여기서 상품 범위를 넓히는 여러 가지 판례들은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2호에서 그 인사호특 판례 같은 게 있잖아요. 기타 거래 실정 등을 고려해가지고 오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은 그 유사 상품 범위로 한정하지 않죠. 근데 이거는 문구를 잘 읽어보시면은 그 범위여도 오인 혼동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라고 가고 있기 때문에 혼동 이론을 넓힌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희석화 이론이랑 혼동 이론을 넓힌 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희석화 이론 자체가 혼동이 일어나지 않음에도 보호하려고 해놓은 특별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있는 게 뭐냐면 그 소녀시대 판례도 저명한 경우에 이게 나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용도나 판매 거래 상황 등에 따라서 오인할 수 있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도 혼동 이론을 넓힌 거예요. 그래서 잘 구별을 하셔야 될 게 상표법이 희석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규정하고 있는 거를 물어보면 딱딱 이렇게 쓰시는 게 맞고, 만약에 딱 봤을 때 전체 상황에서 무효사유가 논점될 수 있는 거를 찾고 있다면 이게 터치가 될 가능성은 있어요. 희석화가 되는 상황에서도. 이게 취지가 약간 다른데 묻는 의미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배점이랑 묻고 있는 뉘앙스를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 정도까지만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안을 보면, 자, 문제 설문 1번을 볼게요. 자, 첫 번째 보면은 문제 1번은 판례 사실관계 그대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약간 좀 당황시키려고 드리는 게 뭐냐면 소설문 1번에 모두 설명하시오 이렇게 했죠. 그럼 약간 이게 약간 내가 아는 게 모두가 맞나라는
굉장한 당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드린 거예요. 근데 57회 때 상표 사용에 관한 규정을 모두 설명해라고 했는데 넘겨보시면은 거의 모든 상표 규정에 사용이 있기 때문에 모두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황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튼 근데 모두라고 했지만 결국에 134만 언급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자, 이거 쓰는 걸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지만 있어 보이게 쓰는 거예요. 이 서설 보면은 단문을 쓸 때 그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 도모 위에 상표법은 혼동 이론 해갖고 컨퓨전 시올이 별것도 아닌데 그냥 약간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의 대안 내지 보완으로 희석화 이론 딜루션 시오리를 입법하고 있다. 이거 사실 다 영어 아시잖아요. 컨퓨전 이런 거. 그러니까 그냥 써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34조 1항 11호 후단은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차별화가 2014년 입법 정도인 거. 그 정도까지만. 날짜도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취지는 여기서 상표 약화에 대한 거죠. 이번에 레고 판례에서 나온 겁니다.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기서 재산적 기능을 보호한다는 거 언급을 분명히 해줬어요. 그래서 적용 범위 같은 경우에 제가 왜 블러링 타니시먼트 이걸 썼냐면 모든 희석화 논문을 읽어보면 다 블러링 타니시먼트를 병기를 해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이게 항상 나오는 거니까 이걸 외워주시면 좋은 거예요. 블러 처리한다 할 때 그거니까 여기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 이거 혹시 잠시만요. 이거 반대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맞죠.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상표 약화고 뒤에가 상표 손상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글을 고쳐주시면 됩니다. 상표 약화, 상표 손상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걸 보시면 되고, 34조 1항 13호에 보면 심사기준이랑 판례를 같이 언급해 주시면 되는데, 심사기준 같은 경우에는 진희창신이라고 해주는 문구가 있어서 거기서 희석화가 나오기 때문에 언급해 주시기 좋고, 모방 대상 상표에 가치의 손상을 주는 부분이 이게 지금 희석화에 관련된 터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언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 금지효를 말했는데 제가 일단 문제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상표법상 규정을 모두 설명하라고 하고 10점을 드렸어요. 그러면 부경법을 사실 언급 정도 하는 거는 가능할 수 있는데 절대 다른 거에 비중을 떨어뜨리면 안 되거든요. 항상 답안 쓰실 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가 어떤 걸 쓴다는 거는 2시간이 무조건 이게 모두에게 똑같은 2시간이기 때문에 100% 정말 뭔가를 쓴다는 건 뭔가를 못 쓰는 거예요. 이거를 항상 잘 기억하셔야 돼요. 1번에서 딱 욕심내기 좋으신 게 부경법도 막 길게 쓰는 건데 한 3줄 정도 그러면 제가 장담 맞는데 문제 4번에서 3줄을 못 쓰는 거예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잘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제 생각에 10점 정도 분량으로 이렇게 나왔으면 진짜 과감하게 부경법은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 한두 줄을 4번에 쓰시는 게 훨씬 이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상표법상 규정을 물어봤다라고 했는데 부경법 배점 2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이거 근데 문제 제기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그림도 언급을 하는 건데 상표법상 규정을 대놓고 물어봤을 때는 다른 법을 기왕이면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배점이 너무 크면 좀 소개를 할 수 있지만 이 정도에서는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 써놓은 게 실제 글씨로 쓰면은 이거 굉장히 작은 글씨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욕심을 빼시고서 10점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문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효심판을 청구를 했죠. 그래서 무효심판이 1사부제리 관련해서 거부심이 인용되고서 무효심판을 청구한 거에 대해서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식도에 관련돼서 저명성을 써주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최근 판례들이 저명성을 포섭을 할 때, 그러니까 대법원이 저명성을 포섭을 할 때 저명성의 판단 기준 법리를 설시하지 않고 바로 포섭하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 판례에서도 저명성에 대한 그 판단 기준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바로 포섭을 해서 현대가 저명하다고 가거든요. 마찬가지로 레고 판례에서도 그랬어요. 이게 저명에 대한 법리를 설치를 안 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안전하게 여기에 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면 뭘 뺀다? 그걸 빼고 사안 포섭만 해서 저명하다는 걸 한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미리 결론을 내주시는 거예요. 이거 A급이니까. 자, 그리고 34조 1항 4호에서 모방상표 등록이라고 해서 사회적 타당성이 현저히 결여된다고 볼 수 없다. 이건 판례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언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조금만 언급을 해드리면 나온 김에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07년도에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판례집 보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게 지금 세 가지를 아셔야 돼요. 34조 1항 4호가 개정이 이제 3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07년도 이전법이 있고 07년도 시행법이 있고 그 이후에 16년도 9월 1일자로 개정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여기서 공공의 질서랑 선량한 풍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선량한 풍속 등 그러니까 선량한 풍속이나 공서양속을 위반하는 경우라고 원래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선량한 풍속이 공공의 질서에 들어간다는 의견이 조금 더 힘을 받으면서 이게 그냥 선량한 풍속 등으로 바뀐 거지 의미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는 거냐면 자구만 수정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의미가 달라진 게 아니라서 07년도 개정법만 그래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아무튼 여기서 저는 이게 궁금했거든요. 이게 왜 대등적으로 써있다가 예시로 바뀌었는데 이거는 평가가 없지 했는데 찾아보니까 자구만 수정한 거지 의미가 바뀐 게 아니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07년도에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해서 이게 한정 입법이 됐는데 거기서 한정 입법된 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볼게요. 자, 원래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였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34조 1항 4호는 공서양속을 위한 규정으로 보고 있어요. 공서양속. 근데 공서양속이라는 게 저희가 생각할 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를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시를 그대로 알고 계시면 되는 건데 상표에 욕이 들어있어요. 상표에 뭐 F로 시작하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상표 그 자체만 봐도 공서양속에 반하죠. 그리고 상표에 부적이 들어있어서 옷에 쓴다고 하면 사람들이 옷에 부적을 붙이고 다니는 게 돼가지고 미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요. 그런 게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그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인 거예요. 그게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카테고리가 있고 두 번째 카테고리가 뭐가 있는 거냐면 그 상표를 등록받아서 사용하는 게 공서양속에 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판례가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출원 등록 또는 출원 등록해서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타당성이 결여되는 경우 이렇게 예시를 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과거 판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적용되는 걸 말하는 거는 너무 괜찮은데 이것까지 적용하는 게 너무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서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임을 분명히 하도록 07년도에 입법이 돼요.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그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소유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라고 입법이 됐다가 등이라고만 바뀐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내가 상표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등록을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레고는 욕이 아니죠. 레고를 상품에 사용하는 것도 딱히 문제가 되지 않죠, 원래. 근데 등록해가지고 내가 지금 독점하려고 든다면 저 사람한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상표를 출원해서 등록 사용하는 게 사회적 타당성이 반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가 모방상표인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게 저 사람과에 관련돼서 신의 측에 반하거나 계약에 반하는 경우 이게 있었던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제외함을 분명히 했다라는 게 07년도 개정법인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여기서 이 판례가 근데 있지 않나요? 라고 이제 성속 판례가 생각이 날 수 있어요. 출원 등록이 사회적 타당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그 등록을 용인하는 것이 상표법 질서에 반하여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경우라는 문구가 나와요. 그 성속 판례에서. 그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34조 1항 4호는 공서양속 방지 규정이라는 공익적 규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질서에 반하면 일단은 방지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로 한정 입법하긴 했지만 출원하고 등록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게 사회적 타당성이 현저히 결여될 정도라면 이것도 지금도 포함시키겠다라고 말한 판시인 거예요. 성속 판례가. 이해되시죠? 하지만 그때도 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방상표, 계약 위반 상표, 신의칙 상표는 포함시키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한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관련된 판례가 뭐가 있는 거냐면 안 나온 것 중에 중요한 게 이게 있어요. 우리은행 판례 있죠.
우리은행 판례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우리은행 판례는 07년도 이전 판례예요. 그래서 상표를 등록해서 사용하는 게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욕이 아니죠. 우리를 사용하는 게 상품에 대해서 뭔가 공소장속에 반하는 게 아니죠. 하지만 누가 독점을 하면 문제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모방상표, 계약 위반 상표, 신의식 위반 상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가 등록해서 독점하는 거는 지금 법으로 봐서도 사회적 타당성이 현저히 결여될 정도라서 지금도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한 번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지금 두 가지가 있었어요. 상표 그 자체, 상표를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그게 의미 내용이 공소장속에 반하는 경우 이게 있었고, 등록해가지고 누가 사용하고 있는 게 모방상표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문제되는 게 있었는데 그거에 안 된다는 걸 분명히 해서 입법을 했다. 하지만 여기서도 일부 여지가 존재한다. 방지할. 그게 뭐다? 사회적 타당성이 현저히 결여되는 경우다. 그래서 모방상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으니까 절대 안 되지만 어떤 경우는 좀 될 수 있다? 누가 우리를 독점하는 거는 국법상 판례지만 지금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은행 판례가 나오면은 이거를 쓰시고 국법상 판례를 쓰시고 지금도 그때도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3박자로 가셔야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1호 후단을 보면은 식별력 손상의 염려, 의미, 그리고 판단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판례 문구를 굉장히 세밀하게 잘 외워주셔야 돼요. 중요한 판례는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서 여러 번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별력 손상 염려는 단일한 출처 표시 기능을 손상시키는 염려라고 하는데 이게 보고 좀 놀랐던 게 판례가 제가 이거 최초 나왔을 때 봤을 때 원래 희석화 이론에 나왔던 문구를 그냥 그 조사도 안 바꾸고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 논문에 있던 표현이에요. 그래서 위에 송재섭 님이 쓰신 건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라고 해가지고 이게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통상적 의미의 자타상품 식별력을 말한다기보단 단일성은 의미한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출처와의 단일한 연관관계를 손상시킬 염려가 있다라고 해서 식별력이 단일한으로 연결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의 식별력이 자타상품 식별력이 아니고 그 단일성이라는 어떤 기능을 의미하는 거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문구가 나오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상표인식 연의실제 현상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 문구대로 이제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외워주시면 되고 자 상표의 유사 판단 보면은 제가 이거를 그 판례 볼 때도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그 뭐였죠? 희석화 이론은 오인 혼동 그 혼동 이론에 대한 보완 내지 대안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혼동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희석화가 나왔을 때 상표 유사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냐면 외관칭호 관념이라는 기준은 그대로 가져가시는데 그거를 이게 요부 판단도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마지막에 오인 혼동 우려가 있어서 유사하다라고 쓰시면 안 돼요. 그냥 외칭간이 뭐 동일하고 유사해서 그러니까 그냥 상표가 유사하다라고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래부터도 그 희석화를 판단할 때 유사성은 혼동에 의해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원래 견해가 있었고 그게 여기 판시에서 최초로 나오면서 혼동이라는 문구를 빼고서 포섭을 해요. 그러니까 디테일이지만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섭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레고가 출처 표시 기능을 발휘한다. 그래서 캠팔마는 케미스트리 팔마시의 약칭으로 볼 수 있어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미하니까 레고가 요부다. 이렇게 요부 판단은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부랑 외칭간이 같다 라고까지만 하시면 돼요. 오인 혼동 우려로 가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식이랑 의도랑 실제 연상 발생 여부를 쭉 하셔가지고 마지막에 뭐가 된다? 단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이 손상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죠? 상표의 기능을 보호한다는 1조가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3호도 마찬가지로 포섭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7, 9, 11 전단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것도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건데 자 여기서 근데 7, 9, 11은 적용이 안 되는데 왜 쓰나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참 판단이 어렵죠. 그러면 항상 의도를 읽으셔야 되는 건데 배점이 큰지 작은지를 보고서 방어적으로 써야 될 땐 쓰고 공격적으로 써야 될 때는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20점짜리죠.
그러면 체기표에 혼동 그 영역이 아니니까 9, 7, 11이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게 1점 정도는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6점짜리인데 이걸 욕심내서 쓰게 되면은 그 나머지가 분량이 확 줄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그 약간 퍼센트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10점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냥 12호, 13호만 딱 정확히 쳐주시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12호 후단 같은 경우에 지금 갑이 청구한 무효 심판의 결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능한 이론을 최대한 논리적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희석화에 대해서 묻지 않았어요. 정확히 지금 문제를 잘 보시면. 소설문 2번 같은 경우에는 무효 심판만 물어봤지 희석화에 대해서 정확히 딱 물어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희석화로 한정해서 묻지 않았으니까 용도나 판매 거래 상황 등에 따라서 그 오인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는 혼동 이론이 적용될 여지도 있다라고 써주시면 돼요. 근데 결론만 조금 잘 써주시면 좋은 게 그러면 약간 화가 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혼동이론의 대안인데 왜 혼동이론에 동시에 적용하냐라고 화가 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쓰실 때 어떻게 쓰시면 되는 거냐면 방어적으로 표현을 좀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11호, 13호가 적용되거나 12호 후단이 적용되어 이념신결 예상된다. 그러면 결론을 쓰긴 썼는데 그것 때문에 화나시는 분의 그 화를 약간 누그러뜨릴 수 있겠죠. 거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만 조금만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판례 이거 자료 드린 거 중에서 이제 간단히만 볼게요. 이걸 제가 좀 묶어서 드렸어야 되는데 약간 나눠서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제 처음에 보시면은 특허 심판원 제1부 심결해가지고 거불복 사건이 있어요. 자, 왼쪽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17원 2638쪽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다? 거불복 사건이 있다라는 거를 지금 기억해 보려고 지금 이걸 잠깐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불복이 있었는데 여기서 원 거절 결정의 이유가 뭐였냐면 7조 1항 10호예요. 그게 34조 1항 11호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다? 그게 인정이 안 돼가지고 34조 1항 11호만 문제가 됐었는데 그게 인정이 안 돼가지고 등록 결정이 된 사안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2018당 4003이라고 특허심판원 무효심판 사건을 보시면 돼요. 레고 측이 화나가지고 무효심판을 다시 제기를 한 거예요. 특허심판원 제11부 심결 2018당 4003입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 3페이지, 4페이지에 뭐가 있는 거냐면 34조 1항 11호랑 34조 1항 13호를 청구를 했어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럼 뭐가 되죠? 거절 결정 불복 심판에서 판단이 되었던 거절 이유랑 동일한 무효 사유가 주장이 됐죠. 그러니까 맞스미 판례 법리를 한번 터치할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서 주의하실 게 34조 1항 12호는 주장 안 했어요. 이거 이해되시죠? 원사정에서 주장 안 했으니까 비중이 더 낮아진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실 때 그 의도를 생각을 안 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되는데, 자, 5페이지에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무효심판 판단할 때 보통 상표법에서 어떻게 자꾸 포섭을 하냐면, 권리 대항 염려가 있어서 아니면은 침해금지 청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표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직접적 현실적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포섭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약간 포섭이 달라져야 돼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내 재산적 가치가 침해될 염려가 있어서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5페이지에 보면은 오인 혼동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만약에 주장이 그냥 그 희석화를 주장하면서 청구한다고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장 자체로 써주시면 돼요. 내 재산적 가치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그러면은 본안과 관련된 적법 요건은 주장 자체로 판단하죠. 이거 민소에서 배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포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권리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되는 거지 꼭 권리 대항 염려만으로 지금 한정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였냐면 그 특허 판례에서 그렇게 되죠. 그 실시권 관련해가지고 판례가 통상실시권자가 무효심판 청구할 수 있냐 이런 논점이 되었을 때 그 권리가 존재하고 있어서 그 권리 존부에 의해서 법률상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만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뭐냐면 법적으로 내 가치에 침해가 된다, 재산적 가치가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주장 자체로 볼 때 권리 소멸에 직접적 현실적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근데 심판 단계에서는 혼동도 주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쓰여 있는데, 만약에 사실관계가 그렇게 안 나오고 희석화만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로 나오면은 포섭하실 때 재산적 가치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그
권리 소멸의 직접적 현실적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무효심판은 그래가지고 기각이 돼요. 맨 처음에. 근데 특허법원 2020허 27189로 올라와 보시면, 자, 이거 한 번씩만 보시고 그냥 버리면 됩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냐면 7페이지를 보시면,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쭉쭉 넘겨보시면, 아무튼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12페이지를 보시면 11호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 너가 판단할 필요가 없이 무효가 되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주의하실 게 뭐냐면, 대법원에서 13호가 안 나오니까 13호를 안 써도 되겠지라고 접근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11호가 빼박이니까 13호를 판단 안 했을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13호가 안 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특허법원에서도. 그래서 그냥 문제로 나왔으면 11호랑 13호는 무조건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12호는 실제 사실관계 다 봤지만, 지금 저희가 다 봤죠? 근데 12호는 문제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뭔가 넓게 써가지고 문제가 될 때는 어떻게 비벼갖고 써볼 여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중요하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입장을 본인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배점이 작게 나오면 난 뭐만 쓴다? 11호, 13호만 쓴다. 근데 배점이 너무너무 크게 나와갖고 쓸게 내가 진짜 쓸 거 다 썼다. 근데 상황상 보니까 12호도 적용될 여지가 좀 있으면은, 다만 이렇게 돼가지고 혼동 우려가 있다면 해가지고 이렇게 좀 가정적으로 넘어가신 다음에 그 소녀시대 판례 적용돼가지고 12호 후단 염려도 있을 여지가 있다라고 한 다음에 결론 부분에서 11호, 13호가 적용되거나 12호 후단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라고 쓰시면 돼요. 이거 이해되시죠? 이렇게 쓰시면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욕심이 나실 수가 있는데, 그럼 이거 초 S급이면 막 날짜도 다 외우고 막 다른 이론도 다 외우면 좋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그러면은 어떤 거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먼저 하라고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이 논점에 대해서 중요한 건 일단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하셨으면 다른 논점에 중요한 거를 먼저 하시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시면은 날짜도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2014년만 외워주세요. 자, 이렇게 정리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 자, 이제 판례 자료 한 번만 볼게요. 자, 이 페이지에 보면은 맞스미 판례가 있는데, 올해 출제는, 올해가 아니죠. 이제 작년에는 출제가 어떻게 됐죠? 20호만 나왔죠. 근데 지금 1번이 안 나왔어요. 1사부젤이 심판 종류나 청구 취지가 다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거불복 인용되고 무효 심판 청구했을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레고 판례에서 사실관계 만들다 보면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4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이거 1번, 2번, 3번을 전부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몇 번 강조드리면 이건 초 S급입니다. 그래서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길게 쓰려면 1조도 언급해 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식별력이라는 게 학설이 뭐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식별력은 자타상품 식별력이라는 좁은 개념이 아니고 단일한 출처 표시 기능이라는 그 좀 넓은 의미의 기능이다라고 하는데, 저도 솔직히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모르겠거든요. 아무튼 이게 그쪽으로 넘어가는 그게 의미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두 문자 따신 거를 쭉 외우신 다음에 포섭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걸 일단 볼게요. 일단은 저명상표에 해당한다라는 그걸 볼 때 법리를 말을 안 해줬어요. 이거를 일단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배점이 남으면 쓰면 된다. 그래서 상표라고 나오는 부분에서 상표 유사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5페이지 보시면 그 요부를 판단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호칭이 서로 같다까지만 가고 오인혼동 우려는 얘기하지 않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희석하는 오인혼동 우려의 그 이론에 대한 대안이니까 여기서 유사 판단할 때는 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 연상작용이 발생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된다? 단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이 손상될 염려가 있다. 그래서 상표의 기능을 보호하려는 1조 하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다 쓰시면 돼요. 이 플로우를 잘 기억하시고, 만약에 복습을 하신다면 밑줄 그어놓은 거 반드시 잘 외우시고, 포섭에도 이렇게 현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S급은 딱 봤을 때, 아, 얘는 진짜 그 약간 칼 같구나, 이거는 딱 깔끔하다 라는 인상이 들어야 됩니다. 뭔가 헤매는 인상을 주게 되면 딱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기서 12호 후단에서 이게 나오죠. 자, 동그라미 2번 끝쪽에 보면 저명한 경우에 다른 종류의 상품까지도 수요자 오인운동 우려가 있는 그거는
그러니까 수요자 기만 염려가 있는 거는, 자, 수요자 기만 염려라는 거를 상표가 그러니까 저희 판례가 기본적으로 뭐라고 보고 있냐면 혼동을 방지하려는 규정으로 보고 있어요. 자, 이런 문구를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12호가 법문이 어떻게 써 있죠?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 라고 써여 있어요. 그래서 옛날 판시를 보시면 이거를 함께 판단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눠요. 그래가지고 이게 평가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단과 후단은 별개 요건으로 판단하는 게 판례 태도이다 라고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단과 후단은 별개 등록 요건처럼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별개로 나누면서 이제 그 분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걸로 품질 보증 기능을 보호하고 이걸로 출처 운동으로부터 수요자를 보호하는 출처 표시 기능을 보호한다라고 해서 각각 다른 기능을 보호하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호 후단을 적용했다는 건 뭐다? 혼동을 지금 막으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왜냐면 이거는 지금 보호하는 기능이 출처 표시 기능이니까 재산적 기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볼 때 여기서도 오인 혼동 우려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서 문제 1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보시면서 아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번 달에는 대부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천만담은 뭐 계획대로 되지 않아 뭐 이런 노래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 바꿨죠. 아무튼 자, 작년에는 하이보이로 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바꿔서 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값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단기간에 굉장히 유명해진 사안이에요. 여기서 그 단기간에 굉장히 유명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냐면 10대, 20대에는 널리 인식이 됐대요. 그럼 그 사안에서 누가 어떻게 했냐면 얘 성명이 지금 X인데 X라는 표장을 ABC를 지정상품으로 해서 등록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값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출원일이 지금 23년도 2월 1일이 지금 을이 출원한 날인데 값은 제가 어떻게 사실관계를 들었냐면 1월 말부터 사업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써 있어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제가 하나 약간 낚으려고 드린 게 뭐냐면 103조, 그러니까 특허법 103조는 실시 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준비하는 걸 포함하는데 그 상표권엔 그게 없어요. 준비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준비를 했는데 이미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엔 너무 기간을 제가 일부러 짧게 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선사용권을 있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서치 정도는 하실 수 있는데 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본 사안에서 자, 문제를 볼게요. 자, 소설문 1번에 갑은 을을 상대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A, B, C가 뭐냐면 매니큐어, 마스카라, 립스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딱 의도가 보이죠? 투애니언 판례를 그대로 낸 거예요. 참고로 59회 때 투애니언 판례가 나오긴 나왔죠. 근데 그게 무슨 논점으로 나왔냐면 심결 취소 소송의 보도 참가 적법성, 그 논점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나머지 34조 1항 6호가 오히려 안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온다면 연예인 성명 문제에 관련해서 이걸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판례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아시면 돼요. 소녀시대 판례 사실관계는 대부분 아실 거니까 조금 생략을 하면은 판례 문구가 뭐라고 하냐면 사용기간, 그 성명의 사용기간, 방법 등을 고려해서 사회 통념상 또는 지정상품과 관련된 거래 사회에서 타인의 명칭이 널리 인식됐는지를 판단한다라고 해요. 자, 그럼 제가 이거 설명드릴 때 이제 뭐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냐면 이거를 쓰실 때 이것만 주구장창 외우시고 이거 쓰고 이거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이거는 설명을 드리지만 포인트가 뭐다? 이게 두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해를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면 자, 여기서 이제 이 문구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34조 1항 6호에 법문이 어떻게 되냐면 저명한 타인의 성명, 상호 등을
포함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성명, 상호 등을 포함하면 등록받을 수 없어요. 여기까지 수긍이 가요. 근데 동의를 받으면 뭐 예외가 있긴 하대요. 그럼 이해가 가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지정상품에 관련된 거래사회라고 해서 지정상품 얘기가 나와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다는 걸 좀 눈치를 약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어떤 사람이 그걸 이제 지정상품을 등록을 받을 때,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제 매니큐어 등에 등록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거래사회 통념상 널리 인식돼야 되는 건데, 그거를 얘가 지금 등록받은 이 상품 있죠, A, B, C, 이 상품에 관련된 거래사회로 좁혀줘서 거기서 널리 인식돼도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범위를 좁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는 널리 인식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법문만 그대로 봤을 때는 상품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9호라든가 12호라든가 7호라든가 이런 거 보면 상품 얘기가 원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34조 1항 6호에는 원래 상품 얘기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상품에 대해서 뭔가 인격권 해소할 염려가 있으면은 보호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이 상품과 관련된 거래사회에서 라고 한정을 함으로써 10대, 20대를 타겟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널리 인식됐으면 얘가 널리 인식됐다고 봐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분석을 참 많이 들어봤는데 소녀시대가 아니고 2NE1 팔레의 원문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정확히는 없어요. 잘 읽어보시면은 10대, 20대만 뭐 널리 인식된 거니까 뭐 됐다 이런 식으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분석이 어떻게 돼 있냐면, 판례 설씨는 이렇게 했는데 그 2NE1은 이것도 통과했고 이것도 통과했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견해가 있긴 있어요. 이거 논문이 관련해서 그냥 이거는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문구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서 주장할 수 있는 무효 사유를 써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답안을 함께 볼게요. 답안 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이제 맨 처음에 조금 입서 보이게 쓰시려면 일단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인격권을 보호하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상표가 아니고 이름을 보호하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헌법에 있죠. 헌법에 인격권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게 정확히 몇 존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상표보다 우선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적으로 접근하실 게 아닌 거죠. 헌법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격권 보호라는 취지가. 그래서 저는 이것도 궁금했었는데, 상호 있죠, 상호. 저명한 타인의 상호도 포함이 되잖아요. 근데 인격권이면 사람인데 상호도 포함되나? 라고 했는데, 궁금했었는데 상호권도 인격권에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취지 쓰실 때 뭐 상호권이라고 쓰셔도 되지만 인격권이라 쓰셔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거를 주의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문제 소재를 좀 길게 쓸 수 있다면, 제가 원래 이거 문제 소재 썼다가 지웠는데 왜냐면은 좀 양심이 없는 것 같아갖고 실제 답안에 못 쓰는 것 같아갖고 그냥 옆에 빼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쓰실 거면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걸 좀 강조해 주시면 좋은 게, 여기는 법 1조가 아니고 이름이다라는 거, 상표가 아니고 지금 이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강조해 주시려고 가로치고 네임 이렇게 써놨죠. 거의 뭐 초등학교 1학년에 나오는 단어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인적 표지로서 물적 표지와는 다르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있어 보이게 좀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래서 2NE1 판례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이 있다? 저명성 판단을 탄력적으로 했다. 이게 규정의 취지를 고려해서 저명성을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34조 1항 6호를 보면 인격권 보호 위에 저타, 포하는 상표는 승낙받은 경우 제외하고 등록받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써야 되는 건 뭐다? 기방태 범실은 쓰되 통이랑 지강거를 다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섭을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일부러 이런 거를 명확하게 안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일부러 안 넣은 거예요. 여기서 승낙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없죠, 당연하지만. 그러면은 그거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낸 사람의 의도예요. 이게 갑자기 등록을 받았을 수도 있으므로 라고 해가지고 무효사를 판단할 리가 별로 없고, 케이스를 나누기에도 실익이 별로 없어요. 그럴 때는 그런 걸 어떻게 넘어가냐면, 뭐뭐라는 사실관계가 없으므로 그냥 없다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있다는 말이 없으면 없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봐가지고 포섭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의도가 나누는 거면은 나누시면 되고, 그냥
실수로 빼먹은 것 같으면 했을 것이므로 라고 해가지고 넘어가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는 거냐면 등록 가능성을 물어봤는데 사용 기간이랑 뭐 광고량 같은 걸 엄청 줘놨어요. 근데 주장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은 33조 2항을 주장했을 것이므로 라고 해가지고 넘어가시면 돼요. 의도가 그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부드럽게 치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34조,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게 뭐냐면, 일단 34조 1항 6호까지는 여기 이해가 되시죠? 근데 다른 게 뭐가 있는 거냐면, 34조 1항 4호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럼 이거는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그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 관한 게 아니게 됩니다. 근데 그 판례로 뭐가 있죠? 허준봉합 판례가 있죠. 그 특허법원 판례. 그게 뭐냐면, 자, 일단 이게 있어요. 허준봉합 판례는 그 개정법 이후 판례예요. 근데 특허법원 판례예요. 이해되시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 수요자의 구매를 불공정하게 흡입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여기에 들어간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사회적 타당성이 현저히 결여되는 범위로 넣어서. 왜냐면 절대 안 된다고 한 모방상표, 계약 위반 상표, 신의식 위반 상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등록해서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타당성이 현저히 결여된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그 법리를 여기다 쓰셔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거를 적용한 대법원 판례는 뭐가 있는 거냐면 피카소 판례가 있어요. 그게 그 저명한 화가의 그 사인에 대해서 한 건데 2000년 정도 판례라서 개정법 전 판례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적용되는 건지는 애매할 수 있지만 특허법원 판례가 한번 긍정한 바도 있고, 그리고 지금 봐도 모 개신에 해당하지는 않으니까 등록 가능하다고 포섭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그냥 여기선 쓰진 않았어요. 이게 그 정확히 정해진 게 없으니까 여기서 사회적 타당성이 결여되지 않았다고 가도 되고 결여됐다고 가도 돼요. 이거는 약간 세모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하시면 약간 잘못된 거예요. 이게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까 그거는 무조건 써야 돼가지고 피카소 판례가 있다라고 설명하시면 사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이후로 재량 입법이 될 때 등록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한정 입법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타당성이 그게 현저히 결여되는 범위인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례가 없는 거예요. 대법원이.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4조 1항 9호에서 11호 내지 13호가 있는데 이거 약간 애매해요. 이것도 다르게 쓰셔도 제가 당연히 점수를 드릴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셨을 때 연예 방송업 등에 대해서 사실치가 뭐 이게 저명해졌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논리로 가서도 괜찮긴 한데 그렇게 쓰다 보면은 이제 또 다른 판단을 쓸 게 너무 많은데 지금 배점이 몇 점이죠? 8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배점이 작을 때는 그렇게 가게 되면은 이 논리를 깔끔하게 결론을 내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상품화한 사정이 없으므로라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쓰기만 한 거예요. 그러면은 혹시라도 그게 배점이 있더라고 해도 제가 목차는 잡았으니까 내가 나름 논리를 펼친 거니까 1점은 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좀 방어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가장 이게 저희가 지금 수석이 해봤자 지금 상표법 수석 해봤자 60점이잖아요. 그럼 이게 8점짜리 문제가 아무리 잘 받아봐도 5, 6점이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34조 1항 6호에서 점수 다 먹고서 나머지에서 1점 정도씩만 잘 안 놓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쳐주기만 한 거예요. 이거 의도를 읽어서. 그러니까 의도를 읽었는데 근데 사실 제가 제 의도를 읽은 거죠. 아무튼 제가 내놓은 문제를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자, 이제 한 가지만 좀 잘 보시면 돼요. 6호면은 뭐가 있죠? 6호에서 10호, 16호는 제척기간이 있죠. 근데 이거 터치를 안 하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결론을 쓸 때 제 이재인소라고 꼭 해놓는데 무효심판에서 결론을 내릴 때는 머릿속에서 이재인소를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꼭 쓰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6호 나오면 뭘 놓치지 말자? 제척기간 터치하는 거 잊지 말자. 그러니까 대부분 문제가 안 될 거지만 122조라는 거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척기간이 두 글자죠. 그러니까 122조가 제척기간이다. 이렇게 해갖고 법정 펼쳐보지 말고 빨리 이거 써주시면 됩니다. 122조 제척기간.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소설문 2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 장난감이랑 지팡이랑 자동차라 그래서 완전 그 결령 관계가 없는 거를 연예인 명칭으로 추론한 걸 드렸어요. 근데 지금 지금 그 작은 1번에서 한 거를 다 빼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다 빼면 이제 뭐가 남냐면 사용의사가 남아요. 그래서 사용의사 논점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한 번만 좀 의미만 조금 해설을 드리면, 여기서 판단 기준으로 나와 있는 판례가 라이트리움 판례죠. 라이트리움 판례인데 여기서 주관적 내면적 의사를 중심으로 외형적 사정을 고려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 90조 3항에서 부정 경쟁 목적을 판단을 할 때
주관적 사정과 객관적 사정을 고려하죠. 동기, 알려진 정도와 같은 주관적 사정, 영업 목적의 유사성, 지리적 인접성과 현실의 사용 상태 같은 객관적 사정을 고려를 해요. 그럼 그게 뭐냐면 부정 경쟁 목적은 내심의 의사니까 판단을 하려면 주관적 사정도 고려해야 되고 객관적 사정도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판시가 있는 겁니다. 의사니까 의사를 중심으로 하는 건 맞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외연급 사정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판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중 경품 매고 이렇게 저는 외웠는데 주중에 지나가다가 경품 뽑기를 했는데 뽑았더니 그 대원외고에 가는 티켓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중 경품 매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심사 기준은 그래서 사용 의사 논점은 뭐에서 주로 잡으시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심사 기준에 해당될 때 주로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연예인 명칭을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뭐냐면 그러면은 이거를 약간 단문을 그대로 외우셨으면 자꾸 어떤 걸 쓰시는 거냐면 무효심판으로 제가 사실관계를 드렸는데 사용 의사 입증 서류에 대한 그 심사 과정 논점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무효심판이죠. 그래서 심사를 전제로 한 논점을 지금은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무효심판 논점인 걸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딱 하시면 되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이 상황에서 법률 관계를 논하시오라는 스타일의 문제가 되게 출제가 많이 돼요. 이게 최근 기출문제를 보면은. 자, 그러면은 법률 관계를 논할 때는 항상 이때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양쪽으로 생각해야 되고 등록과 사용을 둘 다 고려를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일단은 얘가 얘한테 뭐라고 할 수가 있고 얘가 얘한테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1번에 관련돼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아, 일단은 이걸 1번이라고 해서 이걸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얘한테 사용을 금지 청구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없어요. 왜냐면 얘는 상표권자가 아니죠. 근데 그것도 이게 정말 당연한 말이지만 얘가 상표권이 없으니까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것도 맞지만 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냐면 상표권자는 뭐가 있죠? 전용권도 있고 배타권도 있죠. 그래서 굳이 언급을 해주셔서 법률적으로 쓰시는 거냐면 상표권자가 전용권이 있다는 것도 효과거든요. 그래서 얘는 89조가 있고 쟤는 109조, 108조, 107조 그게 없다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법문을 다 써주시면 약간 있어 보이겠죠? 그렇게 써주시면 되고 얘가 얘한테 사용금지 청구를 했을 때는 이제 논점이 되는 게 뭐냐면 유상보장 재남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다 논점이 되는데 일단 유효한 상표권은 논점이 안 되고 제가 상표로는 사용하고 있다고 드렸어요. 근데 정당 권원에 관련돼 갖고 터치는 하실 수 있는데 준비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약간 낚시인데 이건 쓰실 수 있고, 그리고 상표 자체는 뭐 동일하고 이렇게 포섭을 하실 수 있는데 효력 제한 사유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인격권 보호 위해서 이걸 쓸 수 있겠죠. 그리고 권리 남용에 관련돼서도 터치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배점이 몇 점이죠? 이렇게 많은 얘기를 써야 되는데 7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다각적으로 쓰면서도 일반론을 살짝씩 빼시든가 아니면 최대한 중요한 거 위주로만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9페이지를 보면 자, 이거 정말 그 중요한 거 위주로만 썼는데도 이게 사실 지금 7점이 넘었어요. 정확히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욕심을 빼셔야 돼요. 자, 의뢰 상표 사용에 대한 법률 관계. 정당한 상표권자는 자기의 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것도 그냥 정말 사소한 거지만 상표권자가 아니니까 침해금지 청구를 할 수 없다 보다 약간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세요. 쓸 때. 자, 그리고 상표로서 사용한다고 줬으니까 상표적 사용 논점 잡으시면 안 되고, 여기서 선사용권 인정하는데 사용을 한다고 준 적 없어요. 1월 말에 사용 준비면 지금 사용한다고 몰아가기가 어려워요. 논리를. 그래서 그게 안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논점이 되는 게 뭐냐면 자, 이게 있어요. 이것도 설명을 한번 전에 드렸던 건데, 자, 이게 논점이 돼요. 그러니까 그 90조 1호에 보면 뭐가 있는 거냐면 여기서 자기의 성명 등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그 효력이 제한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 그 학설이 뭐가 있냐면 이거는 그 어차피 자기의 성명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고 있으면 상표적 사용이 당연히 아니다. 그러니까 주의적 규정이다.
그러니까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규정이다 라고 그 평가하는 견해가 있고, 아니다, 그런 견해는 잘못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표적 사용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견해가 있어요. 이게 논거가 뭐냐면, 이거는 주의적으로 규정된 거다라고 말하는 거고, 얘는 뭐라고 주장하는 거냐면 이 논리에 의하면 이 규정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판례 문구를 보면 여기서 그 전에는 보사방표긴 했지만 그거를 판단하는, 그 보사방표를 판단하는 판례 문구가 뭐냐면 특별한 식별력을 갖지는 않게 표시해야 되고 일반 수요자가 상호임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뭐냐면 일반 수요자가 상호임은 인식해야 된다라는 건 상호로서 인식이 딱 돼야 돼요. 근데 특별한 식별력까지는 없어야 된다라는 게 뭐냐면 약간 상표로 보일 여지가 있긴 있어도 괜찮다. 근데 그게 특별하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논의가 있는 거냐면 순수한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논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호로는, 그러니까 성명으로든 상호로는 써야 되는데 약간 식별력을 갖도록 상표로 사용돼도 괜찮을 수 있다는 뉘앙스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쪽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왜 또 그렇게 맞냐면 논점이 많아지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이걸 터치를 가능을 하거든요. 터치가.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표적 사용일 수 여지가 있다, 뭐 이렇게 상표적 사용일 수 있는데 상관사도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네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 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상표 1을 금속재 건축용 트렌치 커버랑 뭐죠? 태양열 지별판을 24년도 6월 1일자로 출원했어요. 자, 근데 제가 이거 자꾸 요일을 들으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원래 기출을 할 때 항상 요일이 같이 나왔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 약간 틀릴 수 있는데 작년에는 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긴 합니다. 자, 아무튼 그랬을 때 선등록 상표를 뭐를 발견했냐면 앞에 상표 2가 태양열 지별판에 있다는 걸 발견을 했대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문제가 된 거예요. 일단 선등록 상표가 태양 지별판에 대해서 있습니다. 자, 근데 상표 1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X로 되어 있고 상표 2는 X 프라임 플러스 Y 플러스 Z라는 구성으로 되어 있대요. 여기서 X, Y, Z 이런 거는 상표로 이루는 각 구성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 상태에서 일단은 이거는 먼저 아셔야 되는 게 금속재 트렌치 커버랑 태양열 지별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대법원 판례해설에 이거 상품 분석하는 게 있어서 제가 낸 건데 사진을 보시면 진짜 빼박인 게 이거는 판때기고 금속재 트렌치 커버잖아요. 그냥 판때기. 근데 태양열 지별판은 안에 막 회로가 있고 반도체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비유사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복잡한 거랑 복잡한 거니까 유사한가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되고 커버랑 지별판을 보시면 이게 완전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유사라는 결론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주겠지만 자, 그럼 그 상황에서 결국에 이제 상표 유사 판단이 문제가 되면 되는데 제가 사실관계를 어떻게 들었냐면 자, 이런 거는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한 거냐면 제가 나름 애써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막 의미가 그렇게 해석되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최대한 풀어드리게 하려고 나름 애써서 냈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X랑 X'은 서로 매우 유사하대요. 근데 여기서 Y 또는 Z랑 이게 전혀 유사하지 않고 공통되는 부분도 없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심사관이 어떻게 통지를 했냐면 이 상표 2를 근거로 해가지고 거절 이유를 통지하였다가 소설문 1번이에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선등록 상표를 근거로 거절료를 통지했다면 거절료가 뭐죠? 34조 1항 7호예요. 그러면은 심사관은 어떻게 판단했다는 거죠?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절이유 통지의 내용을 예측하라고 한 건 뭐냐면 이렇게만 준 사안에서 상표가 유사하다고 결론을 내는 그 내용을 쓰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약간 어려운데,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근데 상표 1을 금속재 건축용 트레치 커버랑 태양열 지별판 모두에 대해 등록받기 위한 조치를 물어봤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 여기서 이거를 이제 34조 1항 7호의 조치가 이제 굉장히 A급인 이유가 뭐냐면 24년도 5월 1일이죠. 5월 1일 시행법으로 뭐가 들어왔냐면 상표 공존 동의제가 들어왔어요. 자, 이게 용어가 쓰이는 게 상표 공존 동의제라고도 말하고 상표권 공존 동의제라고도 말하고 유사상표 공존 동의제라고도 말해요. 그러니까 약간씩 다르게 표현하는 게 다 있어요. 제가 검색을 해봤지만.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원래도 입법 논의가 있었는데 동일 범위에서는 안 돼요. 동일 범위에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겁니다. 그러니까 34조 1항 7호에 대해서 이게 중복 등록을 막으려는 규정인데 원래 이게 취지 중에서 하나가 중복 등록으로 인해서 오인 혼동 우려가 있는 거를 방지하려는 취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약간 낮춰서라도 지금 등록을 시켜주겠다는 규정이에요. 근데 동일한 권리가 두 개가 있는 거는 일상표 1출원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건 빼고 있다. 그래서 유사상표 공존 동의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이제 답안을 같이 볼게요. 자, 이제 1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선등록 상표로 거절이유를 통지한 바 34조 1항 7호 위반이 문제된다. 그래서 중복 등록 막기 위해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심사관이 통지했을 것 같은 그 내용을 예측해 보자면 일단은 얘랑 얘가 유사해서 유사하다라는 결론으로 갔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렇게 가는 방법이 지금 판례가 나와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는 거냐면 얘를 분리해서 유사다. 그리고 이 안에 있지만 분리하지 않아도 강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유사다. 이렇게 두 가지 논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로 그 분리하는 게 부자연스럽지 않다면 얘를 X'으로 분리 호칭 관념해가지고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라고 가셔도 되고 사생초 법리에 의해서 항상 전체로서 호칭 관념된다고 하더라도 X'이 강한 인상을 줄 것인 바 유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라고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어렵긴 한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10페이지, 11페이지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근데 이거는 어떤 스타일인 거냐면 약간 문제가 처음에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 배점을 크게 해서 줬으니까 뭔가 지금 자세히 써보라는 거죠. 상품만으로는 지금 절대 20점을 못 채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상황에서 가능한 논리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 줘가지고 러프하게 주는 문제에서는 지금 내가 어떻게 쓸지 좀 쓰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가능한 논리를 오류가 없게 써야 돼요. 항상 오류가 없게. 그러면 조건을 근데 자꾸 터치를 하는 걸 노력을 보여줘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안 가셨어도 가능한 논리적으로 쓰셨으면 전 당연히 점수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X가 YZ랑 결합해서 식별력 형성하지 않으며 전체로서 호칭 관련된다는 사정이 없으니까 X'을 분리해서 유사하다고 봤을 수 있고 만약에 그게 부자연스러운 거라면 분리된다고 관찰할 그 필요도 없이 유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름 논리를 쓰시는 거예요. 내용 자체를 예측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금 오픈이에요. 이 논리 자체는. 근데 상품은 절대 오픈이 아니에요. 이건 대법원 판례 그대로 냈기 때문에. 그래서 상품은 맞추셔야 됩니다. 결론을. 이거는 못 맞추시면 이게 점수가 깎이는 거예요. 이 정도는. 그래서 보셨을 때 태양열 지별판에 대해서 34조 1항 7호 거절이유가 있음을 통지했을 것이다. 그래서 심사관의 거절이유는 이러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야 이게 겹치잖아 라고 이거에 대해서 거절이유를 통지했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전체를 등록받기 위한 조치를 논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조치가 뭐 있냐면 첫 번째로 가장 정통적인 방법이 있죠. 등록 여부 결정 시까지 얘를 없애면 돼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가능한 조치가 뭐 있냐면 무효심판, 취소심판, 그리고 그런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간이하게 포기 등을 권유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 또 뭐 있냐면 34조 1항 7호의 타인 판단 기준 시점은 등록 여부 결정 시죠. 그렇기 때문에 등록 여부 결정 시까지 라는 말을 쓴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등록 여부 결정 시까지 뭐 할 수 있다? 양수할 수 있다. 이걸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뭘 하기는 좀 어려운 거냐면 여기서 잠시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를 쓸 수 있냐면 여기서 24년도 6월 1일 이후에 출원이잖아요. 자, 근데 이거는 암기를 잘 해두셔야 되는데 상표 공존 동의제는 24년도 5월 1일 이후 그 등록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면 돼요. 그러니까 출원시 기준이 아니고 이 이후에 지금 심사 중이면 다 적용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거 헷갈리지 마시라고 일부러 이렇게 드린 거긴 한데, 그러니까 답에 영향이 없도록 이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붙이게 써 있어요. 그래서 공동 동의제를 해가지고 이것도 쓰실 때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거를 주장한다라고 쓰지 말고 어떤 주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다, 어떤 그 주장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제기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포멀하게 좀 쓰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공존 동의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지 말고 공존 동의서를 제출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공존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해요. 이 법문 지금 제가 다 확인해서 읽어봤는데 이게 지금 이 판례가 있잖아요. 이 양수 판례에 관해서 어떤 게 있죠? 34조 1항 7호에 관련돼서 그 타인 판단 시점에 관련돼서 거절결정 불복심판은 신결시 기준에서 판단한다는 그 한솔 판례가 있죠. 근데 그 논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지금 논점이 뭐가 되냐면 상표권 공존동의제를 쓸 때 거불복 청구해서 신결시까지 내도 되나?가 애매해요. 이거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그래서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법문에 명확하게 안 써 있어요. 일단 법문이 명확치가 않아요. 그래서 심사 기준을 찾아봐야 되는데 찾아보면은 이거 관련해서 일단은 어떤 그 변리사분이 어떤 이거에 대한 공청회를 갔다 왔는데 뭐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라는 뉘앙스로 써 있어요. 근데 이게 그래서 심사 기준이 나오는 걸 봐야 될 것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저번 달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 달까지 지금 심사 기준이 아직 안 나왔어요. 디자인보호법 심사 기준이 올해 거 개정이 나왔거든요. 근데 안 나와가지고 일단은 저는 되는 걸로 써놨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건 체크해 두시고 혹시 제가 알게 되면은 말씀을 드릴 거고 아니면 다른 강사분이 뭔가 확실한 걸 찾으셔갖고 말해 주시면은 그거 따라가시면 돼요. 일단 그건 뭐다? 등록 여부 결정 시까지 공존동의서 제출하는 건 당연히 되는 건데 거불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게 법문이 지금 명확치가 않아요. 근데 심사 기준이 있으면 그냥 그거 따라가면 될 텐데 심사 기준 올해 개정판이 아직 안 나왔다. 그래서 나중에 말해 줄게요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를 쓰실 때 이 조치를 그냥 나열해도 되죠. 나열해도 되는데 항상 그 조금 좀 있어 보이게 하는 게 뭐냐면 어떤 거를 쓸 때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똑같이 판례를 쓸 때도 1. 판례 태도 라고 해갖고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1. 유사 판단 일반 원칙이라고 쓰거나 아니면은 엄격 해석 원칙이라고 쓰고 판례는 뭐뭐다 라고 쓰면 같은 목차를 써도 이 목차를 지금 판례를 밑에 쓰고 여기다가 제목을 내가 의미를 씀으로써 뭔가를 안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치 문제를 쓸 때 항상 생각하실 게 어떤 내용을 싹 묶고서 그 위에다가 그 관련 개념을 묶을 수 있는 거를 묶어서 써주시면 훨씬 있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관련 내용을 상위 개념화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게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고 있다. 이 내용들이. 그래서 뭔가 의미를 더 알고 있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묶을 때 이렇게 묶는 방법이 있어요. 자, 항상 모든 그러니까 다 대부분 이과실 테니까 이과 상관없죠. 근데 이거는 A랑 A 여집합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거를 기준을 할 때 뭐에 해당한다 그리고 아니다로 나누면 무조건 뭔가를 두 집단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시면 되게 좋은 게 여기서 상표권을 공존시키는 방향, 그러니까 두 개 살리는 거, 한 개는 나머지는 다른 상표권을 죽이는 방향, 이렇게 가시게 되면 공존을 도모하는 방향,
공존을 도모하지 않는 방향, 이런 식으로 뭔가 그래도 좀 있어 보이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예시예요, 예시. 이런 식으로 나름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화를 해서 묶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일단은 11페이지부터 좀 볼게요. 상품 유사에서,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상품 유사 판단이 크게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쓰시게 되면 상품 자체 속성과 거래 실정을 고려하는 이 판례도 쓰실 수 있지만, 만약에 배점이 크게 나오면 앞에 거의 그 기준도 써주시면 좋아요. 판례가 이것도 같이 말해줍니다, 원래. 그래서 동동오기 판례를 좀 같이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안에서 그 금속 건축용 트렌치 커버는, 이게 제일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냥 커버라서 비교적 단순한 금속 제품인데 태양열 지별판은 발전의 핵심 장치다. 이게 레벨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속성과 거래 실정이 전부 다르니까 오인되지 않을 것이어서 비유사하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살려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정 상품 모두 등록받기 위한 조치라고 보면은 일단은 출원을 분할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자, 일단은 이걸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부분 거절 제도가 신설이 됐는데 분할 출원을 지금 왜 하죠?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자, 이걸 한번 법문을 잘 보시면, 자, 이제 드림 프린트 중에서 개정법 프린트가 있는데 주요 개정법 비급표라고 써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두 번째 페이지랑 세 번째 페이지죠. 거기 보면은 24년도 5월 1일 시행법이 써 있어요. 거기서 제가 이게 지금 페이지 번호가 안 써서 조금 어려운데 잘 따라와 주세요. 34조 1항 7호에 보면, 그러니까 종이로는 이게 두 번째로 넘겨보시면 여기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34조 1항 7호에 상표권 공존동의제가 들어온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4년 5월 1일 시행법이다. 근데 뭘 무조건 외운다? 그때 등록 결정이 안 됐으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억하면 되죠? 상표권 공존동의제는 시험일 기준으로 등록이 안 됐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이. 이해되시죠?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런 상황에서 35조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한 페이지만 넘겨보시면, 한 페이지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그 다다음을 넘겨보시면 23년도 2월 4일 개정법이 있어요. 23년도 2월 4일 개정법. 자, 거기서 이 오른쪽에 보면은 54조 부분이 있어요. 23년도 2월 4일 개정법에 54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후단 신설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가 뭐냐면 부분 거절 제도예요. 이거는 24년도 2월 4일 이후 출원했어야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지정상품 일부가 어쩌구인 경우에는 일부만 거절 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이해되시죠? 근데 그 다음에를 읽어보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68페이지에 등록 결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부 지정상품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절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나머지를 등록 결정해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일부 거절받고 일부 등록 받은 다음에 거불신 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가 거절이 됐죠. 그럼 그게 확정이 돼야 나머지가 등록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분할을 해놔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제도는 내가 지금 뭔가 이거라도 확보해 놓는 거를 딱 보장해 준다라기보다는 최종적으로 이거는 등록시켜 줄게 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럴 때는 분할이 실익이 있어요. 전부 등록을 받고 싶으면 확정이 되는 거를 하나라도 만들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부분 거절이 되게 접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등록 받을 거를 진짜 등록을 받고 싶으면 분할을 해서 등록 결정을 확정시켜 놓고 거절 결정을 확정시키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 등록받고 싶으면 일단 잘라야 돼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분할 출원이 실익이 없지 않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참고로 이거는 이게 너무 쓸데없는 것 같긴 한데, 자, 이게 출원의 12페이지 보시면 이제 다시 답안지로 오면,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볼 때 출원의 불안을 먼저 써놓은 거예요. 등록을 다 받을 조치라서 법문을 잘 보면. 근데 이거는 되게 쓸 게 없긴 한데, 출원인 편의 도모하고 재출원했다는 불경제 막기 위해 이 취지도 기억을 해주시고, 이상 상품을 지정하여 출원한 경우 이산 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것도
그 특허에서도 똑같이 쓰시면 돼요. 이 이상 발명을 포함하고 있는 출원의 경우에는 해갖고 52조 쓰시면 됩니다. 근데 상표 같은 경우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 친구들이 자기네 동네로 이사 오세요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245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네, 별로죠? 네, 아무튼 그래서 그 분할 출원 이런 거를 쓰실 때 절차를 따로 쓰실 수도 있지만 적어도 사안 포섭 안에 이렇게 간단히 써주시면서 좀 포섭을 해주시면 돼요. 거절 결정 되기 전까지 나눌 수 있다. 근데 이게 항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거를 나눌 때 그러니까 상표법에도 있고 특허법에도 있는데 이게 분할 출원서가 어떻게 생긴지를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 당연하거든요. 분할 출원서는 그냥 출원서를 한 번 더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거에서 보정 조치를 안 하면은 특허법에서는 뭐에 걸리죠? 선출원주의가 동일인에 관해서 적용이 되니까 선출원주의가 걸리고, 상표법에서는 동일이 두 개가 있으면 일상표 일출원주의에 걸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혹시 모르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상표법에서는 동일인간 선출원주의는 적용되지 않고 동일 범위에서 일상표 일출원주의가 적용되죠. 그래서 특허법은 이거 그 서땡땡 변리사님이 쓰시던 책에 있던 두 문자인데 네, 아무튼 청엽사기라고 있어요. 청엽사. 그 청구 범위에서 협의제 회피하기 위해서 분할 출원하며 삭제 보정할 것이다 라는 두 문자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일상표 일출원주의를 회피하기 위해서 삭제를 하면서 분할해서 나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 대상을 꼭 그 등록받고 싶은 대상을 잘라서 나가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거절받을 거를 잘라서 나가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라고 써놨냐면, 이거 내면은 항상 나오는 질문이 여기서 태양열 지별판을 잘라 갖고 나갈 것이다 라고 써놨잖아요. 그럼 항상 나오는 질문이 반대로 자르면 안 되나요? 이렇게 나와요. 삭제 보정을. 근데 당연히 돼요.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분 거절 제도가 있다라는 걸 일단 터치는 해줬어요. 24년도 2월 4일 이후 출원입니다. 이건 공존동의제 말고 이건 출원이에요. 부분 거절 제도는. 근데 이거는 한쪽이 거절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나머지를 등록 결정받는 거여서 모든 거를 등록받는 그 취지는 아닐 수 있다. 이렇게 터치만 해줬어요. 이렇게 안 쓰셔도 될 수도 있긴 한데 그냥 터치해줬습니다. 최신 개정법이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죠? 상표의 공존 도모 방안이라고 한번 묶고 소멸 방안이라고 따로 묶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관련 내용들을 이렇게 카테고리화 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죠. 그 아래에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사관의 판단이 틀렸다라고 주장하려면 Y 또는 Z가 식별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Y, Z로 유사 판단을 해야 된다는 그 요부 법리로 가면 안 되죠. 아까 그걸 봤을 때. 근데 그게 말고 그냥 Y랑 Z로 봐서 전체로서 식별력이 있어가지고 그 비유사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써주시면 돼요. 방금 말은 좀 틀린 것 같고, 그러니까 결합해서 식별력이 있는 게 아니고 Y가 식별력이 있다, 뭐 Z가 식별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주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로서 비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상표권 공존 동의제의 활용이라고 해서 24년도 5월 1일 시행법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그 다른 분들의 책들을 보면은 다 취지가 다르게 써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맞는 말이 있고 답안에 쓰기 좋은 표현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상표권 공존동의제가 들어온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대 자동차예요. 근데 얘가 이건 모르겠네. 내가 삼성전자인데 여기가 삼성 SDI예요. 그래서 삼성을 뭐 등록을 받아야 되는데 서로 지금 34조 1항 치호 때문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거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들이 상표권을 잠깐 줘요. 그 한솔팔레처럼. 그래서 상표권을 주면은 34조 2항으로 타인 판단 기준 시가 등록 여부 결정 시기 때문에 타인 요건 회피가 되죠. 그래서 등록을 받고 다시 상표권을 돌려줘요. 너무 불경제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게 절차의 번잡만 초래한다라고 해서 그냥 그거 공존 동의서 제출하면 되게 하자라는 게 이게 그 가장 많이 설명이 되는 취지예요. 근데 특허청 보도자료랑 이것저것 해가지고 이게 심사되는 과정에서 나온 취지 중에서 다른 취지가 있는데, 그게 뭐가 있는 거냐면 권리 안정과 분쟁 예방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상표를 등록받을 건데 딱 보니까 앞에 유사한 상표가 누가 등록을 받아놨어요. 그러면은 연락을 해서
저 이걸 등록을 받을 건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권리가 나중에 분쟁이 안 생겨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권리 자체가 안정되고 분쟁이 예방됩니다. 근데 빈도 숫자로 보면 이게 더 언급이 많이 돼요. 찾아보시면 서류가. 그래서 그 방금 말한 취지가 절대 작다는 건 아니고 그 취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취지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답안 짧게 쓸 때 이 취지가 굉장히 괜찮거든요. 권리 안정과 분쟁 예방이라는 여덟 글자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쓰시면 괜찮을 수 있다는 거. 근데 방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약간 돌려서 써야 돼요. 막 타인에게 양수받아서 생기는 절차의 번잡을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써야 되니까 좀 길어질 수 있어요. 근데 배점이 충분하면 그것도 써도 되고.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서는 제가 이 예시로 보여드린 겁니다. 이걸 쓰는 게 더 좋다는 아니에요. 이게 둘 다 괜찮은데 일단은 저는 이 예시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걸 쓰시면 되고, 쓸 때 동의 입증서를 내면 된다. 근데 거불복 이후 심리 종결 전 동의 입증서를 제출하면 될 거다라는 어떤 히읗 특허 법인에서 쓰신 어떤 변리사분이 쓰신 그게 있던데, 글이 있던데, 그거 외에 제가 글을 못 찾아서 일단은 여기 써놓긴 했거든요. 근데 알게 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니면 다른 분한테 알게 되면은 그렇게 개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등록 결정 전까지는 당연히 돼요. 근데 거불복 이후 되는지 안 되는지가 지금 심사 기준이 아직 그 개정판이 안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권리 양수를 쓰시면 되죠. 그럼 이거 주의하실 게 공존 동의제가 있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회적 방법을 여전히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한솔 판례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여부 결정심으로 어쩌고 할 수 있다. 이걸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효 심판은 쓸 수 있는데 취소 심판은 그 불사취는 여기서 쓰시면 안 돼요. 등록 후 3년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내기가 딱 좋은 게 뭐냐면 만약에 문제를 냈다고 하면은 상표권 공존동의제가 적용이 되는 사실관계를 줘야 되죠. 그러려면은 지금 등록 결정이 뭐 안 되고 이렇게 막 되는 걸로 줄 건데 그 상황에서 뭔가 앞에 상표를 조금 앞으로만 줘서 이렇게 비슷하게 낸다 그러면 불사취가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조금 생겨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사실관계로 나올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 문제를 좀 많이 복습을 해보신다면 그게 기억이 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써놨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설문 2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 이런 유형이 꽤 나왔어요. 표장을 숨긴 다음에 그거에 관련해서 법리만 주고서 물어보는 문제. 그러면은 딱히 뭐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지 않은데 우열이 없는 사실관계를 제가 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판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글리아 탐인 판례가 있고 무존존 판례가 있죠. 이게 판례 문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판례 같은 경우에는 구성 전부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해서 일부가 요부라고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전체로서 대비해서 전체로서 유사 판단해야 된다라고 나가요. 근데 이거는 문구가 어떻게 되죠? 상표의 구성 중에서 요부라고 할 것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로서 대비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문구를 잘 읽어보면 얘는 지금 그 신경교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기술적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어요. 그리고 타민은 의약품에 흔히 사용되는 접사로서 식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애들만 있으니까 전체로서 본다라는 논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딱히 그러니까 어떤 거에 봤을 때 이게 그 기술적 표상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얘네가 다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딱히 식별력이 강한 게 없고 우열이 없는 경우에 전체로서 대비해야 된다라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똑같지만 문구가 달라서 이거를 혼용해서 쓰시면 약간 부적절해요. 그래서 지금 드린 사실관계는 뭐죠? 모두 없거나 미약하진 않지만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 문구를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면 틀리게 문제를 드렸어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존존 판례를 쓰셔가지고 전체로서 대비해가지고 판단한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문제 4번이 나오는데, 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사리원 문제 같은 경우는 뭐였죠? 여기서 자, 사리원 판례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일단 이게 나와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랑 이렇게 하고 나와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거다
널리 알려진 거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뭐 하는 거냐면 현저한의 의미를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널리 알려진 거다라고 말한 거는 현저한의 의미를 말한 건데 수요자들한테 널리 알려져 있어야 돼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죠? 수요자의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 여부 결정시라는 그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수요자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이 상황과 관련된 걸 나열해서 그냥 말했을 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등록 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교과서, 언론보도, 설문조사 등 수요자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저번 달에 그 이제 수강하셨던 분 중에서 저한테 이제 개인 첨삭을 이게 나중에 한 번씩 해드릴 건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문구를 쓰시고서 그 저한테 이제 물어보셨어요. 이거에 제가 이제 10점에서 약간 잘 못 쓰셨으면 4점에서 5점을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평균이 나중에 보면 45가 나오게. 그래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왜 자기는 4에서 5를 못 벗어내라고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그냥 그대로 읊어드렸어요. 방금 했던 걸. 그러니까 그분은 교과서 등을 고려해서 수요자 인식에 영향 줄 수 있는 사정 고려해야 된다. 그냥 이렇게 썼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월 정도가 되면 이게 한 10명 있으면 한 이제 2~3명 정도가 등록 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교과서, 언론 보도, 설문조사 등 수요자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종합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정확히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명 중에 원래 2명 뽑는 시험이죠. 그러니까 이게 커트라인을 들려면 그렇게 잘 외우셔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안 나온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법문 판례도 잘 외울수록 좋다는 거 이렇게 알려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16페이지 보면은, 자, 이 판례는 결국 뭐였냐면 등록 여부 결정시는 이 앞이었는데 그 나중에 설문조사를 했던 건 이 뒤였던 거예요. 그래서 특허법원 판례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었냐면, 등록 여부 결정시가 지금 이때인데 이때 지금 그걸 했대요. 그 설문조사를 했대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뭐 옛날엔 더 없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된다. 무조건 이 기준 시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이 인식에 영향을 준다고 보장할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멀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판단하셔가지고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이거 판례집 제 거 보시는 분들은 묶어 놓긴 했는데 이게 지금 판례가 2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는 책 중에서 특정 책에 보면은 이게 34조 1항 4호 쪽에만 33조 1항 4호 쪽에만 있어갖고 이게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90조 쪽에도 이게 판례가 있어요. 심결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판례가. 그러니까 이게 사리원 판례가 같이 이게 쌍으로 묶인 판례가 있는데 특정 교재에서 그게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건범심에서는 똑같은 문구를 쓰시면서 심결시를 기준으로라고 쓰시면 돼요. 그냥 그 판단 기준이가 다른 거니까. 근데 그 판례가 없어서 내가 창작해야 된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게 교재에도 그 시리즈에서 교재에도 없고 판례집에도 없어서 그래요. 아무튼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거 써주시면 되고, 자, 이거 한 가지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1588-7982라는 그걸 드렸어요. 전화번호.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논점이죠? 전화번호는요? 33조 1항 7호 논점이에요. 그러면은 판례가 항상 여기서 뭘 하냐면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하는지는 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 실정 등을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라고 하고, 이제 두 번째로 예시를 들어주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의 독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별력이 없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식별력이 없거나 독점이 부적당하면 식별력이 없다. 말이 반복되죠.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식별력이라는 건 좁은 의미의 식별력이 있고 넓은 의미의 식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 보시면 식별력의 본질 또는 식별력의 개념이라는 논의가 나와요. 즉은 저 책에도 나오고 다른 책 뭐 있을 텐데 아무튼 거기 책에도 다 있어요. 디귿책과 티귿책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가 나오는 거냐면 외관 구성설, 자타상품 식별설, 독점 적응성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판례는 뭐다? 다 이게 자타상품 식별설과 독점 적응성을
둘 다 고려하는 입장이다라고 평가가 되죠.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이 판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뭐 하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생겨요. 만약에 상표가 엄밀히 말하면 식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상품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타상품 식별력이 있죠. 근데 정말 누가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식별력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이 판례에 의하면 식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냐면 얘가 5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자, 이걸 볼게요. 34조 1항 6호인가요? 6호 맞겠죠? 간단하고 흔한 표현 그거 맞죠? 그러면은 한 자의 한글, 두 자의 알파벳, 그 두 자의 숫자, 숫자의 나열은 그 간단하고 흔해서 식별력이 없대요. 그럼 뭐 하는 거냐면 23, 13, 17 이런 거 식별력 없다. 1, 2, 3, 4, 5 이런 거 식별력 없다. 근데 뭔가 이상해요. 자, 제 전화번호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010-4943-998이거든요. 엄밀히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자타상품 식별력이 없나요? 한 명만 갖고 있는데 이게 이 생각을 드셔야 돼요.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긴 숫자라서 자타상품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 이게 식별력이 없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누가 독점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국가가 소유한 유한한 자원이어서 그 특정인이 독점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회수 변경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판례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판례를 보고서 뭐라고 평가되는 거예요? 독점 적응성을 강조한 판례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판례가 나오는 경우에 분석에 항상 뭐가 있는 거냐면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쪽도 그냥 없다고 우겨요, 판례가. 그래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플로우를 기억하시면 이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은 수요자들이 이거를 봤을 때, 자, 이거 개인정보니까 잠깐 지우고, 자, 여기서 수요자들이 이걸 봤을 때 전기통신 회선 번호로 인식할 것이어서 식별력이 없대요. 잘 생각해보면 약간 억지예요. 근데 그렇게 우기는 경우가 판례가 되게 많아요. 잘 생각해보시면. 근데 이제 그리고 진짜 이유가 나요. 공익상 특정인의 독점이 부적당하다는 이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걸 설명하면 이게 자꾸 질문이 그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아니 그거는 너무 길어지니까 좀 빼고 아무튼 이게 둘 다 어느 한쪽만 없어도 저희가 말하는 식별력 없는 표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판례는 어떻게 한다? 이쪽이 없는 경우에 이쪽도 없다고 웬만하면 우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 걸로 보시고서 18페이지를 볼게요. 18페이지에 보면은 관지거객을 고려해서 판단하는데 사자식이 곤란하거나 공특독이 적당하지 않으면 식별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전기통신 횡선 번호에서 최효종의 2588, 2588 판례가 있는데 자,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출원상표 중에 전화번호로 구성된 부분에 대해서 자, 이것도 그냥 좀 약간 있어 보이게 이렇게 외우세요. 다 전화번호로 쓰지 말고 전기통신 회선번호 이렇게 써주시면 약간 있어 보여요. 그런 다음에 전기통신 회선번호는 국가의 소유 관리에 속하는 유한한 자원인 점 하고서 그 방금 외운 거에다가 색칠을 붙여주시면 좀 있어 보여요. 전기통신 관리번호 색칠 이렇게 하고서 식별력을 부정한 바 공익성을 강조했다고 평가된다. 그럼 이제 문구 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7호에 해당한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잠시만 이거 개정법 프린트를 잠깐 볼게요. 개정법 프린트에서 24년 5월 1일 그거에서 보시면 32번째 페이지 있죠? 34조 2항. 거기를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은, 여기도 하나 바뀌었어요. 이거 잘 보시면. 자, 이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3401이라고 해서 11, 13, 14, 20, 21은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었죠. 근데 그게 원래 이게 지금 결론만 말씀드리면 바뀐 게 아니고 헷갈릴까봐 다시 명확히 바뀐 거예요. 원래가 약간 입법 불비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타인 여부는 당연히 등록 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데 이게 13401의 위치가 이게 뒤쪽으로 돼 있다 보니까 타인이 앞으로 빠졌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그러면은 타인도 출원시 기준 하나요? 라고 자꾸 물어보니까
심사 기준에서는 원래 타인은 등결시 기준 한다고 원래 잘 못 받고 있었는데 계속 지금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명확하게 입법을 해준 거지 태도가 바뀐 게 아닙니다. 이거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바뀐 게 있는데 이거를 자꾸 모르시는 것 같아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판례 프린트 매우 빠르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9페이지 보시면 돼요. 21 판례부터. 21 판례에 보시면 59회에 법률 기출문제로 나왔다고 되어 있죠. 하지만 뭐가 안 나왔다? 가장 중요한 타인의 명칭 판단이 안 나왔다는 거, 이거 주의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네네, 이거를 아무튼 쭉 봐시면 통도되지만 지관거가 된다는 게 특이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페이지 보면은 국내 수요자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어 저명성을 획득했다고 판단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대, 20대를 막 굳이 언급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밑에 보면은 원고 2장 중에 그게 들어있어요. 4인조 댄스 그룹으로서 10대, 20대의 젊은 그 어쩌고저쩌고 됐다.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그쪽에 한정해서 됐다라는 게 없기 때문에 평가가 통도 통과했고 지관거도 통과했다고 이 정도면 볼 수 있다라는 평가가 있긴 해요. 이게 그래서 어느 한쪽만 됐다라고 쓰시는 게 약간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무튼 이거 보시면 되고, 자, 13페이지 보면 피카소 판례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명칭을 모방했을 경우에 이게 약간 애매해져요. 그러니까 상표 모방은 안 된다고 분명히 개정법 이후에 2012년도 송석 판례가 못을 박았어요. 근데 성명은 국법상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그게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13쪽에, 그러니까 13페이지에 07년도 이전 법으로 명예훼손하거나 수요자 구매를 불공정하게 흡입한다는 판례가 있었죠. 근데 그 개정법으로 그 허준봉가 특허법원 판례가 그걸 적용을 했어요. 근데 대법원 판례가 명확히 없기 때문에 애매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출원 등록이 사회적 타당성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몰아갈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근데 그렇게 쓰는 게 틀린 게 아닌 이유는 뭐다? 그 상표 모방이 안 된다고 못 박은 거지 아직 이거는 안 된다고 못 박지 않았고 특허법원 판례도 아직 그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 결론 오픈이다. 근데 이게 결론이 오픈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보시면 되고 16페이지에 글리아타민은 혼자 보시면 되고 18페이지도 그냥 보시면 돼요. 어반시스도 보시면 되는데 여긴 뭐가 있다? 상표 유사 판단도 있는데 상품 유사 판단도 있고 이거 대법원 판례 해설에서 꽤 중요하게 논한다. 근데 뭐다? 판때기랑 그 첨단 과학 기술 집약체는 다르다. 이거 보시면 되고 24페이지에 011 판례 있었는데 26페이지에 2588이다. 근데 제가 밑에 각도 달아놨지만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이니까 이것도 꽤 중요한 판례예요. 특허법원 판례지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자식이 없거나 공특독이 없으면 식별력이 없는 건데 판례가 우겨가지고 둘 다 없다라고 봤다라고 결론을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사리원 면혹이 있는데 이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방금 그 썼던 사자식이 없거나 공특독이 없다라는 그 문구를 사용해서 최근에 허니버터칩, 허니버터칩이 아니고 허니버터 아몬드 판례에서 이거를 이용해서 포섭을 하면서 사회통념상 작타상품 식별력이 있고 공익상 특정인의 독점이 적당하면 식별력이 있다라는 반대로 포섭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그 양탕국 판례에서 인용하면서 법리 문구로 정리를 해서 이거 반대 판시를 합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게 아무튼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언급을 할 때 없고 또는 없고로 쓸 건지 있고 그리고 있고라고 쓸 건지 고민하고 쓰셔야 돼요. 이거 이해되시죠? 아무튼 그래서 여기까지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안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네, 그냥 짐 챙기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그 채점을 제가 2가지 방법으로 해드릴 수 있어요. 그 뭐죠? 그러니까 본인이 가져가셔서 아니면 수업 끝나고서 다 쓰신 다음에 오피스 렌즈 같은 앱 있잖아요. 뭐 캠스캐너나 그걸로 찍으셔서 저한테 그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PDF 편집해서 그 첨삭을 해서 이렇게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제가 타이핑을 써서 해드리니까 훨씬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해드릴 수 있다는 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약간 불편하시면 그냥 내시면은 제가 손으로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둘 다 가능하니까 판단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끝나고서 예약을 주시면은 같이 어느 날 남아서 옆에서 좀 보면서 이렇게 좀 언급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좀 같이 보면서, 그게 필요하시면은 미리 예약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한 명 정도씩 해드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